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 사회를 들끓게 한 이슈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치밀한 법적 근거로 설명해드립니다. 신비한 법률사전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여당에서 6월 달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법안 낸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내년 7월이 출범 목표다. 한 1년 정도 유예를 아마 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먼저 두 분은 법조인으로서 여권이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전에 수사 기소 분리는 어떤 입장인지 그것부터 여쭤봅시다. 자, 신장식 변호사. 저는 전에도 여기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저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되고 검찰은 프로시큐터, 즉 영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공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서 자기 위상을 갖는 것이 국민의 인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네, 저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도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예.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연 그러면 현재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진 검찰과 어떤 차이점이 크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이 전 좀 의문입니다. 일단 그 기소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 권한만 있고 기소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발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수청은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검찰, 즉 공소청으로 위상이 변화할 텐데요. 공소청에 검찰 발부 요청, 그 영장 발부 요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나 내지는 지금의 검찰청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검찰청과는 그 권한 자체가 굉장히 좀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권, 기소권 검찰이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그 폐단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중수청이 설치되면은 신 변호사님? 네네. 그럼 이 조직은 어떻게 경찰에서 파견 나오는 겁니까? 검찰에서 파견 가는 겁니까? 파견이 아니고 이 검찰 수사관들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원론적으로 보자면 사직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쪽으로 수사관으로, 검찰 그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법안에 보니까 사법경찰관,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도록 한다라고 지금 황운하 의원이 낸 법안이나 이런 데는 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지금 검찰의 수사관들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속도의 문제였는데, 이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급격하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사 역량을, 국가의 전체 총량, 수사 역량의 총량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고민 때문에 그 6대 범죄는 검찰에다가 수사 권한을 그대로 남겨뒀었던 건데, 사실 최근에 검찰개혁 국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나온 거고, 민주당이나 황운하 의원이 이 법안을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서요. 저는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 있는 수사 역량들이 중수청을 통해서 충분히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은 보존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 변호사님은 중수청에 대해서 약간 우려 섞인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우려될까요? 수사 공백 이야기도 하던데요. 저는 중수청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을 과연 또 별도로 만들 필요성이 크게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고,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검찰 개혁에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제가 알기로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을 하고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검찰이 이미 이제 6대 중대범죄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미 검찰의 권한은 분산 많이 됐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백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하면 수사 인력의 공백이 아니라 수사의 효율적인 수사의 공백이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대 중대범죄라고 한다면
뭐 미국이라고 친다면은요. 선거범죄라든지 부패범죄 같은 경우를 미국도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를 합니다. 그 이유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했을 때에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정까지 나가서 그 혐의를 입증을 하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요. 예. 그런 범죄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미 검찰의 권한은 경찰로 많이 분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예. 부분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6대 범죄라는 게 부경 공선 방대에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이거 굉장히 커요. 너무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최근에 이제 경찰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실제 사건을 하면서 보안 수사권 때문에 예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쪽에서 불송치 결정 즉 그 경찰에서 수사해서 이게 죄가 없다 이렇게 해도 90일간 기록을 검찰에서 가지고 있고 또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거나 자기들이 바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잡해지기만 했지 현실에서 검찰의 영향력이 경찰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줄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굳이 이거를 검찰의 그 뭐 공직자 범죄나 부패 범죄를 남겨둘 이유가 있겠느냐.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DEA 그 혹시 그 미드 브레이킹 배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약범죄 수사청 아예 따로 있어요. 예. 이렇게 수사 권한 그다음에 기소 권한은 조금 지금은 좀 나누는 게 큰 방향에서 맞다. 그 가운데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뭐 검찰의 막강한 힘을 좀 빼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한다면 경찰에 그냥 다 수사권을 주면 되지 중수청을 이걸 왜 만듭니까? 이게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괜찮아요. 최 변호사 질문할 거 많아요. 그래요? 예. 답변하세요 일단. 예. 뭐냐면 경찰이 지금 이 너무 권한이 커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죠. 특히 사실은 경찰에 저는 좀 걱정하는 부분은 국정원도 국내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안 해요. 그다음에 기무사나 뭐 이런 데도 국내 정보 수집 안 하죠. 예?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한 2천여 명 이상의 정보경찰, 2천여 명이 아니라 한 거의 2만 명 가까운 정보경찰이 있어서 이 정보경찰에 이 국민들이 정보를 많이 모았을 경우에 이게 비대화되고 국민 인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치안과 생활형 범죄, 그다음에 중수청은 중대범죄, 기소는 검찰청, 공소청 이렇게 좀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사권이 배분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죠. 거기다가 고위공직자는 공수처. 그렇죠. 이거 너무 많이 분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이 다원화가 되면서 예. 혼란이 가중된다. 이것도 사실은 우려의 예. 로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네. 저도 신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또 오히려 검찰개혁에 역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은 권한이 한 군데에 있으면 그것이 부패하게 된다라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도 분명히 견제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중수청에 대해서 왜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라고 했던 것이 결국 중수청을 인적 구성을 검찰에 그만둔 사람들이라든지 검찰에서 간다. 수사기관으로. 그럼 사실 검찰과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지금 어디에 둘 것인가가 나오는데 행안부에 둘 것인가 법무부에 둘 것인가. 근데 법무부에 두면 지금 검찰은 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행안부에 두면 또 경찰의 권한과 똑같이 권력이 또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중수청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좀 절차가 너무 급박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야당에서는 뭐 검찰 탄압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다시 검찰에 돌리는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인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뭐 통과가 안 되리라 보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민주당만 마음먹으면 어떤 법은 다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6월 달까지니까 선거 끝나고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공수처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아까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예상 가능했던 건데 그러면 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힘 쪽에서 경찰의 수사정결권 다시 검찰에 되돌리는 이런 거 내고 하는 거를 보면 또 중수처법도 관련해서 그렇고요. 그 검찰의 권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국민의힘이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측 가능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김진욱 처장이 뭐 그래도 4월 달에는 출범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몇 가지 보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뭐 그 국민의힘 쪽에서 처음부터 공수처를 반대했으니까 뭐 투쟁도 하고 시위도 하고 뭐 그랬던 건 이해가 갑니다만 이미 법이 통과됐고 실질적으로 공수처장까지 임명된 상황에서 이렇게 지연 작전을 벌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요.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공수처는 출범을 했고요. 예. 공수처장까지 임명된 마당에 협조를 해주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발목 잡기처럼 안 보여요.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앴고 일방적으로 없앴고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진호 처장은 기다려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여당 입장에서도 좀 야당과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예.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소송 냈었잖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그거 뭐 위헌 아니라고 판결까지 나왔고 공수처장까지 다 임명됐는데 예. 네, 너무 과하면 독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었는데 기각됐네요. 네, 재심 청구 기각되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변호사들, 법률가들 정당방위 관련해서 공부할 때 매번 나오는 판례예요. 과잉방어와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 최 씨는 56년 전인 1964년 5월 6일 날 당시 18살이었는데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모 씨에게 저항하다가 노 씨의 혀를 깨물어서 1.5cm 자른 혐의 이것 때문에 이제 중상해죄 불구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재심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재심까지 가는데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데 재심을 열어주세요라고 청구를 했는데 그게 일단 기각이 된 사건입니다. 이 1964년도 일이니까 지금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판결일 것 같은데요. 이런 판결이 안 나올 것 같은데 64년 판결이니까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이니까 바로 잡아달라가 재심인데 최 변호사님 왜 이게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정당방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예. 근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라고 이제 변호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을 했어요. 그 새로운 증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가해 남성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이겠죠. 이 말을 하지 못하는 불구 상태가 더 중상해를 인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이번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 이후에 그 해당 남성이 수술을 받고 어눌하지만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불구가 아니고 이것이 새로운 증거이기 때문에 재심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법원에서는 이건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구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아예 못하는 상태가 되지 어눌한 상태가 되는 것도 그것도 불구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와 불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재심은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 단순히 법률적으로 이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적용했던 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는 재심 받아들여주지 않고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이제 판결문을 보면 일생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군대 갔어요. 말 못하는 사람 군대 못 가거든요. 군대 갔고 베트남 파병까지 갔다 와서 만기 전역했어요. 근데 이번 그 재심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에서는 일생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라는 문구를 유창하게 말을 못하는 것도 포함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해석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다퉜던 게 이제 소송지휘권 남용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순결성에 대한 이야기 막 하고 그다음에 둘이 혼인하라고 재판부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혼인해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싶고 그다음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아니라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이분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1965년 당시의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이 판결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서 아이고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참 안 됐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뭐 결국은 뭐 변호인들도 다투겠다 즉시항고해서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태입니다. 우리 뭐 청취자분들도 고개를 좀 갸우뚱하실 건데 옛날 판결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재심으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건데 아까 최단비 변호사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새로운 증거. 그러니까 재심을 열 때는 요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재심을 열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공무원들, 검찰, 뭐 법원 아니면 경찰들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새로운 증거, 무죄라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뭐 진범이 나타난다든가.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새로운 그러니까 재심을 받아들여줄 예. 요건은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예. 재판부가 과거 뭐 판결을 옹호한 건 아니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 이렇게 그럼 판결한 거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거죠. 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근데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새로운 증거 아까 그 일생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아니라고 하는 입증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입대했고 베트남 파병 갔다 왔고 만기 전역했다. 중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증거들이 나왔다. 근데 이것을 새로운 증거라고 볼 거냐 아니면 그냥 해석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볼 거냐 해서 해석의 문제일 예. 뿐이다라고 이번 재판부는 본 거로 근데 보입니다. 재판부도 안타까운 마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허. 기각은 하되 아하. 재심 청구를 받아줄 수는 없지만 이 청구인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재심을 청구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기와 외침이 헛되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감과 울림을 줄 것이다라는 판결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안 돼서 기각은 하지만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다. 용기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 변호사님 만일 1954년이요? 64년이고요. 예. 1964년이 아니고 2021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 것 같습니까? 최근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당방위가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예. 사실 많았고요. 예. 특히 이러한 이 성폭행과 관련돼서 이제 신체의 자기결정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렇게 과잉방위라고 보이는 것도 자신의 그런 신체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다라고 지난 7월에 또 검찰이 인정한 바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은 만일 여성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고 그럼 남성은 어쨌든 강제 추행을 시도한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 또 법원이 판결하겠죠. 만일 그러면 어느 정도가 요 사건 대비하면 어느 정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만약에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면 남성은 항상 강제 추행 강간은 인정이 되는 거고 아하. 여성이 그 남성의 혀를 문 것에 대해서 상해이냐 아니냐를 그것만 판단하는 해서? 거예요. 예. 근데 상해가 아니겠죠.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 무죄가 되겠죠. 예전에는 상해가 그 유죄였고요. 남성의 강제추행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인정이 되죠. 강제추행이 맞으니까요. 아유. 강제추행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방위를 하는 상태의 상황이니까 그 형량은 어떻게 돼요? 강제추행죄가?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강간 같은 경우가 지금 6년인가요? 예. 예, 그런 걸로 알고 아니, 있어서. 시 변호사님. 네네. 이게 이 사건은 강제추행이 인정된 거잖아요. 그 키스를 하려다가 스톱됐는데 네, 그렇죠. 그 강간 미수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는 강간 미수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예, 그러니까 강간이 되려면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런 사실관계가 이제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그건 이렇게 안 된다.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판결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재심은 기각됐으나 재판부가 따로 청구인에게 나름의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은 굉장히 이거는 뭐 거의 뭐 폭행하고 반창고 붙여준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저희 변호인단이 제가 예전에 같이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에 계신 변호사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굉장히 흥분하셔갖고 어제 이렇게 그럼 술 한잔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새로운 증거를 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증거를 더 찾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증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새로운 증거인가, 즉 그 사람이 군입대하고 만기 전역하고 해서 중상해가 아니라 경상해 정도. 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다라고 지금 그 변호인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일단은 새로운 증거도 더 찾겠지만 그 증거 판단을 다투게 이심의 그 즉시항고에서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다투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KU님께서 재판부가 결혼하라는 말이 바로 2차 가해다 그랬네요. 적확한 지적이십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서울시 교육청이 배제고, 세화고 이렇게 뭐 그런 등등 8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자사고 유지를 위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 점수가 부족했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근데 이런 지정 취소에 대해서 배제고와 세화고가 취소를
없애달라. 그러니까 지정 취소를 다시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소송을 냈고요. 18일에 재판부가 학교에 승소를 했습니다. 즉 자율형 사립고를 당분간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게 이제 평가 기준을 할 때 이제 행정법원에서 본 거는 불리하게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해서 점수를 낮게 받게 함으로 인해서 지정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적인 문제는 사실 보정해서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큰 기준에서 결과적으로 고교 서열화나 입시 중심 교육을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큰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하나의 그 해프닝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방향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최 변호사님 앞으로 또 그 6개 학교가 판결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 나머지 학교도 이런 판결이 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위법 판결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이게 왜냐하면 평가 기준이 2015년부터예요. 5년 단위로 예를 들면 평가를 한다고 하면 평가의 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에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그럼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적용을 해야겠죠. 근데 그걸 소급 적용하는 것은 학교의 예상 가능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자율형 사립고가 좋다 나쁘다 이러한 것을 떠나서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취소라는 것 자체가 법의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똑같은 절차로 분명히 이제 재심사를 받았을 거니까요. 기준이 같을 거 아닙니까? 학교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도 위법이 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저도 뭐 그 6개 학교에 대해서도 그 위법하다는 판결 날 가능성은 크다고 봐요. 근데 예. 어쨌든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다시 보완해서 다시 처분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다가 실제로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쳐서 2025년부터 모든 국제고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문제고 적용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절차 위법으로 인해서 자사고나 이런 것들이 지위를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2025년이 지나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자사고는 다 없어지는 쪽으로 갈 거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예. 그거는 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또 바뀔지 모르죠, 그거요. 그거야 뭐 정치적인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거 모르는 정치적인 건데. 문제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게 헌법소원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바뀔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이게 정책의 변화가 이게 뭐 자기들이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걸 침해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 낸 건데 이러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행정명령 시행령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이 그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입법의 자율성 이런 부분 쪽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 예. 최 변호사님 어떻게 봤어요? 일단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헌재에서 하나는 포괄 위임 금지가 위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법에서 대부분을 정하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것만 정하게 해야 되는데 예. 대부분의 중요한 것을 시행령에 맡겼다라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게 이번 이 법원이 학교 손을 들어줬지만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위반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나머지 쟁점이 이제 학교의 자율권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과연 제한을 할 것인가인데 그 부분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받을 권리 자율권을 다른 방향으로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꼭 자율형 사립고가 필요하다고 헌재가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